네, 안녕하세요. 섭쌤입니다. 오늘은 생태계, 생명과학 마지막 5단원이죠. 5단원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250페이지고요. 맨 위에 보시면 생태계학 개체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비교적 어렵지 않고 또 하나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조금 심화된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든지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앞에 배웠던 유전보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공부하는 데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요, 이제 생태계의 구성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가장 작은 걸 개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생명체를 의미하고요. 그 하나의 생명체가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를 이루면, 그러니까 하나의 종이 여러 마리 있으면, 그러니까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이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다른 사슴과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여기 밑줄 하나 칠게요. 같은 생물종이라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다른 개체군이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같은 종이라도 다른 개체군이에요. 그 다음에 군집 같은 경우에 여러 종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러 종의 일정한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여러 종의 개체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슴, 곰, 새 등등. 그 다음에 생태계라고 하는 건요, 이러한 군집에 빛, 공기 등의 환경 요인을 합치면 우리가 생태계라고 해요. 합치면 예를 들어서 생태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갯벌, 초원, 산림 이런 것들이 생태계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바로 좀 아래로 넘어가서 이제 생태계 구성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생태계 구성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간단한 내용들일 수 있지만 이걸 모르면 그 뒤에, 모던은 뒤에 나와 있는 에너지 흐름, 에너지의 흐름, 그 다음에 물질 순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잘 한번 봐주세요. 일단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비생물적 요인이 더 쉬워요. 뭐냐면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의 생물이 아닌 것들을 보고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고, 반면에 생물적 요인은 생물인데 그 생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을 보고 생산자라 그러고, 생산자는 독립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은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걸 보고 우리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 얘를 물질의 차원에서는 생명체가 쓸 수 없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형태의 일을 하는 종류의 생물도 되지만, 생산자의 하나에 대한 역할은 뭐냐면 빛 에너지를 이용하죠.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빛 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빛 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생물들은 그걸 먹으면서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반면에 소비자는요, 생산자나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여 유기물을 섭취하는 생물을 보고 소비자라 그래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이나 육식동물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분해자 같은 경우에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해서 우리가 분해자라 불러요. 그 다음에 분해할 에너지가 없고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생물이라 하는데, 얘도 결국에는 종속 영양생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얘의 이 분해자의 예시에는 세균과 곰팡이 등의 보통 균류, 곰팡이 균류죠. 균류 생물과 원액 생물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알고 있는 생물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고, 여기 균류와 원액 생물, 세균이나 곰팡이 등은 분해자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생물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생태계에는 크게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으로 나눠요. 근데 여기에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작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빛을 받아서 눈부셔, 햇빛을 받아서 눈이 부셨어요. 이것도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 쓰레기를 버렸어, 혹은 뭐 한강에 오줌을 쌌어 이러면 안 되지만 뭐 그런 것들은 반작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겠지만 얘네들끼리도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얘네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걸 보고 우리는 그냥 상호작용이라고 불러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예시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뒤에도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밑에 나와 있는 개념학의 문제들을 한번 꼭 좀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이 내용들보다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바로 다음 장에 완자쌤 특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페이지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더 많이 좀 중요할 겁니다. 요건 다 뭘 배울 거냐면 작용에 대해서 배워요. 작용. 작용은 뭐라 그랬냐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럼 비생물적 요인은 뭐가 있었냐면 뭐 빛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뭐 온도도 있었고 뭐 등등등 있었는데 얘네들이 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빛의 세기와 생물인데 우리 사람은 빛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좀 힘들지 않을까. 빛이 없어. 그럼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게 햇빛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조명도 마찬가지고. 불을 끄고 살아요. 그럼 좀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것도 우리는 햇빛을 받으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하고요.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 밝은 데서 사는 사람하고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이 좀 다르대. 근데 뭐 그런 거 말고는 빛이 동물한테 영향을 주는 건 크게 많이 없어요. 그럼 그 빛의 세기를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식물이겠죠. 식물. 근데 위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보면 양지식물과 양엽, 그 다음에 음지식물과 음엽 이렇게 나오는데 양지, 양엽은 뭐냐면 빛이 센 곳에서 사는 식물, 혹은 엽은 빛이 센 곳에 있는 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지식물은요 빛이 약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빛이 약한 곳. 새 사는 식물 혹은 빛이 약한 곳에 있는 잎은 약한 빛에 적응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조금 어렵거든. 이 그래프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순 이산화탄소 흡수, 우리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이런 식물들은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 염록체에서 하고요. 얘네들은 6CO2 플러스 6H2O가 반응을 해서 C6H12O6 플러스 6O2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광합성을 할 때는요 이산화탄소는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방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여기 Y축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냐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 그치? 혹은 방출 혹은 생성된 한 산소의 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고. 근데 여기서 보통은 산소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 이산화탄소 흡수를 봤을 때요, 여기 X축이 빛의 세기예요. 빛의 세기. 여기를 가끔 LX, 럭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 빛의 세기에 대해서 광합성을 얼마나 많이 하냐. 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요 광합성을 많이 한 거예요. 흡수를 많이 했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봤더니 모든 식물이다. 양지식물이든 음지식물이든 간에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은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빛의 세기와 광합성 양은 비례하는구나. 정확히 비례는 아니겠지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을 많이 해요. 이게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여기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광포화점 여기랑 여기다. 그럼 이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빛을 아무리 세게 받아도 어느 순간에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세져도 광합성량이 유지되는 부분. 여기서는 아무리 빛이 더 세도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맞아. 하지만 광포화점 어느 순간 이 빛의 세기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해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여기서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빛의 세기가 0인 지점 볼게요. 빛의 세기가 0이래요. 그럼 빛의 세기 0에는 광합성이 음수네요. 아, 이때는 광합성을 반대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광합성량이 반대하는 건 뭐냐면요. 광합성과 거꾸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C6H12O6 플러스 6O2 반응에서 6CO2 플러스 6H2O가 일어나는 우리 호흡이 있어요. 호흡은 흡수라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죠. 그 말인 즉슨 0일 때는요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10만큼 마이너스 여기 숫자 써있지 않죠? 마이너스 몇 만큼의 이 양은요 뭐가 되는 거냐면 호흡량이 됩니다. 호흡량.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0이면 이거는 무슨 양이다? 호흡량이다. 세 가지 알 수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새로운 영어가 또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보상점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보상점은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지는 지점. 됐죠? 그럼 여기에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그래프가 조금 다른데 여기서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광합성을 많이 하면 좋을까 조금 하면 좋을까? 얘네들은 밥을 먹지 못해. 밥을 못 먹으니까 뭘 하는 거야?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럼 그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얘네가 광합성을 많이 하면 좋은 거야? 조금 하면 좋은 거야? 당연히 광합성 많이 하면 좋죠. 우리도 밥 못 먹고 살면 힘들잖아. 밥이 없어. 밥 먹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수업하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짜증 날 거야. 근데 밥을 먹고 이러는 건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도 광합성을 많이 하면 좋아요. 광합성을 많이 하면 좋은데 양지식물, 음지식물 양지식물의 광합성은 훨씬 더 많이 하네. 선생님 그럼 음지식물은 왜 살아요? 밥도 못 먹고 사는데 사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어디서는 양지식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빛의 세기가 강할 때는 누가 사는 거야? 빛의 세기가 강하대. 그러면 양지식물이 그냥 살면 돼요. 빛의 세기가 강하면. 근데 반면에 빛의 세기가 약하대. 어느 지점 볼 거냐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체크하는 거 봐. 여기 보상점 전까지 여기 얘네들이 교점 전까지 여기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부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부분을 한번 봐보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빛의 세기가 좀 엄청 약한 지점이죠. 근데 빛의 세기가 엄청 약한 지점인데 우리 양지식물보다 보상점이라고 하는 게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이 더 커요. 죄송합니다. 양지식물이 음지식물보다 더 커요. 그럼 따라서 보상점보다 많아야 내가 쓰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빛의 세기가 요만큼 되잖아요. 여기 파란색 음지식물의 보상점부터 여기 하는 선생님이 여기 교점까지 정도를 보면요 저만큼의 빛밖에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이 좀 더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약한 빛에서는요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이 잘 살아요. 그렇게 적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양지식물은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높아서 빛이 강한 곳에서 잘 살고 음지식물은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아서 약한 곳에서도 잘 살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잎의 단면 구조를 볼 건데 여기 여러분들은 식물에 대해서 자세히 엄청 배우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보면요
빛의 세기에 따른 빛의 2배 담력 중에서 양엽, 음엽. 양엽은 뭐였어? 빛이 센 곳에서, 강한 곳에서 사는 잎. 그 다음에 음엽은 빛이 별로 적은 곳에서. 그럼 여기서 봤을 때요. 표피,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표피,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나오는데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은요. 그냥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좀 비슷하냐면 그냥 둘 다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생김새 차이. 울타리 조직은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울타리 조직. 근데 반면에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으면 해면 조직인데 얘네는 둘 다 뭐가 많냐면요. 염록체가 많아요. 염록체가 많아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는 관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양엽 같은 경우에는 빛이 센 곳이잖아요. 빛이 센 곳이라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발달해요. 그래서 잎이 어때요? 되게 두껍습니다. 반면에 음엽 같은 경우에 빛이 약해요. 그래서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어요. 발달하지 않은 대신에 얘는 특징이 밑에 보면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잎이 넓고 얇아요. 넓습니다. 대신에. 넓어서 얘가 발달하지 않아서 잎이 얇은 대신에 넓어서 빛이 그만큼 더 많이 받아들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빛의 세기와 식물 관련돼서는 되게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프나 이런 그림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좀 다 암기하고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 위에 내용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빛의 파장과 생물인데요. 빛의 파장은 우리가 통합과학에도 한번 봤어요.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이 있을 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굴절율이라고 하는 게 더 큽니다. 더 많이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백색광이 들어올 거거든요. 백색광. 빨간색 파란색과 다 합쳐서 들어왔을 때 빨간색은 살짝 꺾여서 위로 가요. 파란색은 많이 꺾여서 아래로 갑니다. 그쵸? 청색광은 뭐 보라색은 더 아래로 가겠지. 그래서 파장이 긴 적색광, 빨간색 빛은 얕은 곳까지만 투과를 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 사는 얘네들은요 적색광을 사용을 해요. 사용. 내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간색을 흡수하기 때문이야, 빨간색을 반사하기 때문이야. 빨간색을 반사하기 때문이지. 근데 얘는 빨간색을 사용하니까 빨간색으로 보일 수가 없어. 그래서 녹조류가 많이 분포하고요.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깊은 곳까지 투과해서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은 파란색 빛을 이용을 합니다. 빨간색 빛이 오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빛을 이용해? 그래서 얘는 파란색 빛을 이용하고 보통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일조 시간에 따라 생물의 개화시기 또는 동물의 성식 시기가 달라지는 광주기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일조 시간은 햇빛이 지표에 내리쬐는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 결과는 여기 좀 달라요. 일단 그 개념 자체는 옛날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어. 장일식물은 뭐냐면 낮이 길 때 길어질 때 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면 뭐가 되냐면 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봄에 피는 꽃이 있잖아. 뭐 있지? 민들레, 개나리. 반면에 단일식물은요 낮이 짧아질 때 보통 가을이죠. 이때 꽃이 피는 식물 누가 있죠? 코스모스가 있는데 이렇게가 있는데 여기 예시는 같이 외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였냐면 실제는요. 책에 안 써 있습니다. 실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원리는요. 실제 원리는요.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중요해요. 햇빛을 더 많이 받아서 조금 받아서가 아니라요. 밤의 길이가 길어지냐 밤의 길이가 짧아지냐 즉 햇빛을 받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얘네들이 개화하는 시기가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알아주세요.
그다음 생식시기 보면요, 꾀꼬리가 닭은 일조 시간이 길어진 봄에 알을 낳고요. 송어나 노루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을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도나 이런 게 아니라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볼게요. 오히려 앞에 식물 부분이 좀 어렵지 그 뒤에 부분부터는 그렇게 좀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외워야 되는 게 조금 더 많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게 몰랐던 단어들이 있으면 그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개구리와 뱀은 겨울이 되어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에 지금 겨울잠을 잔다. 그쵸? 겨울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생물이 어류, 양서류, 그다음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있는데 양서류와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변온동물이에요. 밑에 어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얘네들은 변온동물이어서 겨울이 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지대사 제대로 하지 못해요. 변온동물이라서 겨울잠을 자고요. 반면에 포유류 중에서도요, 곰이나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요. 왜? 얘네들은 먹을 게 없어서. 겨울에는 먹이가 없어서 곰과 다람쥐는 겨울잠을 잡니다. 아시겠죠?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와 장소로 이동하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는 북극여우랑 같이 나올 텐데 몸에 말단부가 작고 몸집이 크다. 그쵸? 그럼 반면에 여기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 말단부가 좀 더 크겠죠? 말단부가 좀 더 크고 몸집은 좀 더 작겠죠? 그런 내용들 아셔야 되고요. 얘네들 귀가 어떻고 몸집이 어떻고 귀가 열을 방출을 한대. 그래서 귀가 크면은 사방에 얘네들 그래서 귀가 좀 크대요. 토끼도 이걸로 막 열 조절하는 걸로. 그다음 계절형 호랑나비는 봄형과 여름형의 크기나 색이 달라진대요. 그 다음에 온도 식물로 보면요 화렵수 써있죠. 잎이 평평하고 넓은 나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나무 잎이. 그 다음에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고요. 가을밀이나 가을보리는 싹이 튼 후 추운 겨울을 지내야지만 개화하고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추운 겨울을 지나야지만 이거는 온도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물 쪽에 보면요 곤충의 표면 얘기가 나와요. 곤충의 표면. 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랑 좀 다 연결이 되어 있냐면 물 같은 경우에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는 걸로. 그래서 내가 물이 계속 많아야 되잖아. 물을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곤충의 몸표면은 곤충은 키틴제,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파충류는 몸표면이 비닐, 사막에 사는 파충류. 여기까지 동그라미 칠까요? 얘는 몸표면이 비늘로 되어 있고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더라. 다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건생식물, 중생, 습생, 수생이 나오는데 건생식물은 우리가 그냥 사막같이 건조한 곳에 사는 식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생식물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식물들. 그 다음 습생은요 습한 곳, 습한 습지. 그 다음 수생식물은 아예 물에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물과 관련된 거에서는 식물은요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잎을 통해서 물을 방출합니다. 증산작용이죠. 그럼 건생식물은요 습한 데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건조한 데 살아. 사막 같은 데 살아. 그럼 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 물이 거의 없잖아. 근데 그나마라도 물을 잘 흡수해야 돼. 그래서 뭐가 발달해? 뿌리가 발달하고요. 저수조직. 저수조직은 뭐냐면 물을 저장하는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선인장 같은 거 보면요 잎은 물을 방출하잖아요. 그래서 선인장은 잎 자체가 그냥 그 뾰족뾰족한 바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습생식물은 중생, 습생, 수생 순으로 이렇게 좀 더 물이 많은 데서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고요. 몸이 유연하고 통기조직이 발달하기도 한다. 통기조직은요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물 위에 연꽃처럼 물 위에 뜨기 위해서. 그다음 공기와 관련된 거는요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보다 혈액 속에 적혈구수가 많아 산소 운반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고산지대 사는 사람들은요 폐의 표면적이 높대요.
넓대요. 그 다음에 뭐 산소는 호흡에 하면서 공기 조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물들이. 토양은요, 뭐 별 내용이 없는데 지렁이, 두더지 등은 토양 속을 파헤치며 통기성을 높이고 공기가 통하는 거를. 세균은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비생물 환경을 돌려보낸다. 뭐 이러한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제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개체군의 특성에 대해서는 개체군 밀도부터 이제 좀 나와요. 근데 개체군 밀도에서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우리가 보통 밀도하면 부피군의 질량을 좀 잘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부피군의 질량이 아니라 개체군의 밀도는 개체군의 생물수입니다. 생물수인데 그냥 수로만 나타낼 수가 없어서 면적분의 개체수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계속 나와요 뒤에 밀도. 그다음 개체의 밀도 변화는요, 공간이 줄어들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적을 테니까 이입과 이출이 있는데, 이입과 이출, 출생과 사망. 출생은 새로 태어났어, 이입은 다른 곳에서 왔어.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요. 사망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떠났으면요, 개체군의 밀도가 줄어드는 영향을 줍니다. 근데 여기서 개체군의 밀도는 이입과 이출보다는 출생과 사망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밑줄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나와요.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나오는데, 이 곡선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체군의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이론적인 생장 곡선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왜? 내가 결혼을 해서 한두 명 나오면 걔네가 또 결혼해서 낳고 낳고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엄청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거의 이론적인 생장 곡선인데, 근데 우리는 뭘 받냐면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환경 저항. 그럼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걸 왜 받냐면, 우리는요, 내가 자식을 엄청 많이 태어나게 해도 걔네들 다 먹여 살릴 먹이가 없는 거야. 예, 이제 한국으로 따지자면 나는 자식을 10명 이렇게 낳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거나 혹은 돈이 없거나 등등 그럴 만한, 얘를 키우고 이렇게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지. 그치? 뭐 그런 경제적인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애가 10명을 낳았어, 선생님이. 그러면 그 10명이 다 지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을 구할 만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등등 이런 것들. 혹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일까? 중국은 공간이 문제죠. 공간. 인구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거기는 한 명만 낳으면 그 다음부터 못 낳잖아. 벌금 내야 돼. 그래서 아무튼 환경자원이 크게 두 가지, 먹이와 서식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좁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서식 공간, 먹이 구조, 노폐물 축적과 뭐 개체 간의 경쟁, 질병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실제 생장 곡선은요, 환경 저항이 여기 사이라고 이만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때가 더 환경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아무튼 환경 저항을 받아서 실제 생장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S자형 곡선이 그립니다. 그래서 J자형, S자형 왜 생기는지, 환경 저항이라고 하는 걸 왜 받는지 이걸 보시면 되고, 이거를 좀 뛰어넘는 게 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 우리 생태계에 자연에 사는 생물들은 이런 곡선을 보이는데, 사람은요 공간이 없으면요 건물을 높게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더 많은 인구수가 살 수 있게 해요. 근데 먹이가 없으면요 GMO라든지 다양한 인공적으로 개발을 해서 먹일 수를 늘려요.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먹이를 어떻게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늘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2자형 곡선을 그리더라. 그 다음에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최대로 얘네가 살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됐죠? 그래서 밑에 탐구자료창하고 같이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효몰의 시간에 따라서 쭉 봤더니 240도 나중에 일정해 있죠? 그래프 보니까 S자형 생장 곡선을 그리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개구리 밥 여기 오른쪽에 또 같은 탐구 다른 실험이 나오는데 pH를 다르게 해서 얘네들의 개체수를 측정을 했더니 pH가 4나 7일 경우에는 34, 35로 여기서 멈춰요. 그 다음에 pH가 5일 때는 한 57, 58로 멈춰요. 그럼 일단은 얘네들은 무슨 형 곡선을 그린다? S자형 곡선을 그리고요. pH가 5에서는 가장 많이 살아나네. 그럼 따라서 pH는 뭘로 작용했다? 환경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좀 어렵진 않은데 이따 없이 좀 생각하기 좀 헷갈리는 암기를 해야만 하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 생존 곡선이 나옵니다. 생존 곡선. 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하는 건데 생존 개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수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상대 수명은 예를 들어 선생님은 100살까지 살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는 보통 선생님이 알기로 한 10년 좀 넘게 사나? 걔는 한 15년 사나? 15년 정도 살지 않나? 10년? 어떻게 강아지가 다르겠지만 그다음 거북이는 엄청 오래 살지. 근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0살부터 100살까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생존 개체수 1000마리를 낳은 거야. 1000마리를 낳았는데 여기 1년부터 오면요 태어나서요 자랄 때까지 1000마리가 그대로 자라다가요 거의 자기 수명을 다 해서 죽어요. 대부분이. 그게 1형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의 얘는 보통 적은 수의 개체수를 낳지만 초기 사망률이 낮고 수명이 길어 대부분 성체로 생장하는 애들. 사람이나 대형 포유류들이 돼요. 왜? 태어나서 한 명 낳고 걔를 엄청 아끼잖아. 진짜 좀 불행하게도 이제 태어나서 바로 좀 뭔가 그런 질병에 걸리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은 쭉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형은요 그냥 일정한 비율 얘가 제일 난감해.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 다람쥐 등의 초식동물 히드라 기러기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람쥐가 어떻게 죽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사면 볼게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고 소수만 살아남아서 소수만 끝까지 삽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요. 왜? 낳아봤자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기 사망률이 높아 성체로 성장하는 개체수가 적다. 이런 굴, 어류 등의 어패류들이 보통 이렇더라. 그 다음 연령 피라미드 보면요. 이거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밑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린 거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린 거고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겁니다. 생식 전 연령층, 생식 연령층, 생식 후 연령층. 여기서 보면 생식 후 연령층은 노인, 생식 연령층들은 뭐 청년, 한 10대 후반에서 한 생식이 가능한 2차 성징 이후부터 한 뭐 30, 40. 그다음 생식 전 연령층은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그런 생식을 할 수 없는 아기들이라고 그냥 비교를 해보시면요. 얘는요, 밑에 아기들이 아직 많잖아. 그리고 노인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적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개체형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고요. 얘는 비슷할 거고요. 얘는 고령화 사회지 그냥 단순하게 사회를 보자. 나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애들이 없어. 출산 문제 같은 비슷한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체구의 주기적 변동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여기까지 해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넘어갈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개체구의 주기적 변동에서 계절에 따른 돌말 개체구의 주기적 변동 나오는데 얘네들이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요게 계절이 씌워져. 계절이 씌워도 순서대로 쓰래. 보성여고 같은 데나 장충고 같은 데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지워지고 쓰래. 뭔지 알아야 돼. 빛의 세기, 수온, 개체수, 영양, 윤량 지워지고 뭔지 찾으래요. 그냥.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1년 주기를 변동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요. 여기서 책에 나온 봄, 여름, 가을 결론 볼게요. 봄에는요. 영양용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빛의 세기가 강해지고 수온이 높아져요. 빛의 세기와 수온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돌말 개체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돌말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다. 그럼 돌말 개체수가 증가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영양염류는 어때야 돼? 영양염류는 많아야 되고요. 수온과
그 다음에 빛의 세기는 되게 둘 다 높아야 되는구나. 근데 얘네가 엄청나게 많이 먹고 자랐죠? 그러니까 영양염류의 양이 감소하니까 돌발 개체수도 다시 감소를 해요. 여름이 됐네. 여름에는요 빛의 세기나 수온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영양염류가 이제 없어. 다 먹었거든. 그래서 돌발 개체수가 적고요. 반면에 가을에는요 다시 이제 없잖아. 없으니까 점점 차곡차곡 쌓이겠지. 축적된 영양염류에 의해서 잠깐 증가하지만 다시 가을이 되면서 수온과 빛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돌발 개체수는 다시 감소하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인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피식과 포식과 관련해서 피식과 포식. 피식과 포식에 따른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과 관련해서 한번 보면요. 피식과 포식 관계는 피식은 먹는 거. 죄송합니다. 피식은 먹히는 거. 포식은 먹는 거. 그러니까 호랑이와 토끼. 근데 여기서 스라소니와 눈신토끼가 나오죠. 그냥 뭐야? 아니, 눈신토끼가 그냥 그 토끼고, 스라소니가 그 고양이과 고양이과인가? 뭐 그런 좀 표범 같은 애.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얘가 가려서 나올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순서대로 볼게요. 눈신토끼의 수가 증가를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스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해요. 왜? 먹을 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스라소니가 증가를 하면요 다 막 많이 먹겠죠. 눈신토끼가 감소하고요. 감소하니까 스라소니 개체수가 감소하고 다시 눈신토끼 개체수가 다시 증가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걸 보고 뭘 봐야 되냐면 얘네들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가려져서 나왔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그럼 막 이게 얘가 증가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될까를 다 찾아봐야 돼. 근데 그냥 단순하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요. 우리 생태계 예전 그래프 생각해보면 뒤에 배울 거긴 한데 개체수는요. 밑에 아래의 영양단계일수록 개체수가 더 많았었잖아. 다시 말하면 먹는 애보다 먹히는 애가 무조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풀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거야. 토끼보다 풀이 더 많은 거야. 토끼보다 풀이 더 많고 그 다음에 토끼가 호랑이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먹는 애 먹히는 얘기에서 반드시 이 그래프만 봤을 때 피식자의 수가 더 많다. 누가 더 많아? 파란색이 많아? 빨간색이 많아? 파란색이 많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그냥 눈신토끼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개체군의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체군 내 텃세. 텃세는 뒤에 분서라고 하는 거랑 같이 나와요. 분서는 다른 종과의 상호작용이고 텃세는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쓰라고 하는 서술형 문제도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텃세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그래서 서로 그 안에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이입하려고 그래. 왜 와? 너 누구야? 이런 걸 보고 텃세라고 해요. 그래서 얼룩말 까치 백록으로 물개가 나오고요. 순위제는요 서로 싸움을 통해서 순위를 정한대요. 개체군 내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얘네가 서로 누가 더 강한지 모르기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먹이를 두고 싸우게 되잖아. 계속 싸울 바에 한 번 딱 정해둔다는 거지. 그 다음에 리더제. 한 개체의 리더가 되어서 개체군의 행동을 지휘하는 거 보면 양이나 기러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거고 사회생활하면 갱이죠. 얘는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서로 역할 분담해서 꿀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족생활은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거. 여기 있는 사자처럼 가족끼리 이렇게 딱 있고 암사자들이 있고 수사자들이 있고 암사자들이 사냥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